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끝냈고, 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고려시대까지 끝냈잖아요. 오늘은 조선시대와 근현대 시대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이 들어와서 육류요리가 많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차랑 다도가 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유 음식이 많이 발달을 했죠. 권농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뭐 두부도 생기고 콩나물도 나오게 되고 뭐 약밥, 팥죽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 때는 이제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몽고풍이라는 것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뭐 도살법이라든지 또는 뭐 육류 조리법 등이 많이 넘어와서 숭불 정책으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발달이 쇠퇴했었는데 이때 다시 발전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술빵 같은 게 들어오기도 했고 술의 제조법인 소주 제조법이 이때 처음 들어와서 고려시대 때 발전을 하였고 또 침체형 김치 소금물에 담가서 먹는 그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선시대 네,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넘어갈게요. 자, 이 고려시대를 넘어서 몽고의 침입을 이겨내고 우리가 조선시대로 넘어왔어요. 자, 이제 조선시대는 아까 선생님이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음식이 완성된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시기인데 자,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조선시대 때는 신분이 나타났어요. 그럼 신분에 따라서 밥이 나눠졌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첩상이라고 그러죠. 첩상. 그래서 양면들은 3첩 반상, 소양반들은 5첩 반상,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7첩, 더 잘 나가는 사람은 9첩, 그리고 12첩, 그리고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 쌍들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 상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눴어요. 반상, 죽상, 면상. 면상은 이 면상이 아니고 국수예요, 국수. 또는 주안상, 술상이죠. 주안상.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자를 먹는 다도 때 먹는 다과상. 상들의 여러 가지 상들이 발달을 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다양한 음식들이 발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중 음식, 그리고 황토 음식, 그리고 하나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반가 음식. 이 세 가지 음식이 발달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때부터 엄격한 규율이나 법에 따라서 백일상이라든지 또는 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치는 혼례상 등들도 엄격한 규율로 또는 법에 의해서 치러지곤 했었어요. 즉 이게 뭐야? 의례상이지. 의례상이 발달한 거죠. 우리가 제천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나 계절에 따른 절식과 시식도 많이 발달했었죠. 아까 얘기했죠? 절식, 명절 종류예요. 그러니까 절기마다 우리가 단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추석도 있을 수 있겠고요. 설날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있죠. 시식. 이거는 계절 음식입니다. 제철 음식이에요.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절식과 시식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이때는 뭐 사기 종류가 많이 발달했어요. 뭐 분청사기, 뭐 웅기, 유기 등으로.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해주냐면 선생님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식기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먹는 숟가락, 젓가락 또는 뭐 사기 그릇 같은 게 이때 정착되면서 많이 발달했어요. 이게 뭐 조선 초기 시대예요. 중기로 넘어가 볼까? 조선 중기 때는 그럼 뭐가 발달했을까요? 중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던 작물들이 들어왔어요. 토마토, 옥수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없던 작물들. 뭐 호박? 호박이나 이때 고추도 처음 들어오게 되고요. 고추 등이 들어오게 돼서 다양한 것들이 발달했겠죠. 그죠? 이때 특히 고추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김치가 이 고추로 인해서 김치가 좀 더 발달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의 김치가 이때부터 보급이 살짝씩 되면서 이제 일제시대 오면서 제대로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중기 때는 이랬어요. 그래서 다양한 식자재가 들어오면서 많이 발달했고요. 이제 후기로 넘어갈까요? 후기 때는 뭐 별거 없어요. 이제 한국 음식의 절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많이 발달한 것들이 후기 때 와서 다시 또 재집결돼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한글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선 최초로 한국 음식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음식 디미방이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 조선시대 때 나온 최초의 우리나라 한글로 된 조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몇 년대 만들어졌냐면 약 167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안동 장씨가 딸과 며느리한테 전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전해지는 한글 조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 조리책인데 이거랑 또 한 가지가 나온 게 교환청서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책이에요. 한글책인데 이건 이제 1809년쯤에 빙허각 아씨가 빙허각 이씨가 조선 후기 때 아마 뭐 부녀자를 위해서 만든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비밀명과 교합청서는 알아두고 가세요. 조선 후기 때는 이 조선시대 음식의 우리나라 음식의 가장 큰 절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이해가 쉽게 되죠? 자, 하나하나 천천히 말하자면 이제 고려시대 때 그렇게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조선을 건국했어요. 그래서 신분사회가 생겼으니까 신분에 따른 3첩 반상, 5첩 반상, 7첩, 9첩, 12첩, 임금님의 수라상 등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종류에 따른 반상, 죽상, 면상, 수안상, 다갓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궁중 음식이 발달했고요. 궁중 음식이 발달했고요. 향토 음식이 발달했고 방가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뭐 백일이나 혼례 등을 엄격한 규율이나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의례상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부터 명절 생기는 절식이 발달하게 됐고요. 추석이나 단오날이나 동짓날이나 설날이나 있죠. 그리고 이제 시식이 발달하게 됐어요. 시식은 무엇이냐? 계절마다 먹는 것을 시식이라고 해요. 제철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철 음식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기로 넘어오면서 토마토, 옥수수, 호박, 고추 등이 외래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문화가 다양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 고추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김치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조선시대 중기입니다. 자, 그리고 후기로 넘어와서는 조선시대 음식의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음식 발전들을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작은 목적으로 만든 음식들을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해주려고 만든 건데 지금에 와서는 역사적인 책이 된 거죠. 조선 최초의 한글 조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 디미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167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1809년경에는 교합총소라는 부여자를 위한 책이 한글로 직접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억하고 우리 조선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근현대시대죠. 근현대시대는 뭐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가는 이유는 사실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요리를 처음 배우고 또 이제 한국 음식 이론 같은 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현기 시대는 개화기가 있고 일제강점기가 있고 1960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있겠죠. 연도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개화기. 개화기 때는 어떤 음식이 발달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근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외국의 문물과 음식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교류가 약간씩 있긴 했지만 정식적으로 소개되거나 이렇게 배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문물과 음식이 소개되어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유의 음식 문화에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음식은 계속 변화를 해야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1890년대는 커피나 홍차, 1890년대 커피나 홍차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900년대 때에는 정동구락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 생겼습니다. 정동구락부라는 최초의 다방. 몇 년? 1902년. 불과 110년 전. 120년? 118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1세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시대 이후에 굉장히 좀 아픈 일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가 옵니다.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많이 억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시기예요. 일제 강점기 때는 식량이 많이 부족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구황식품을 이용하여 연명하는 한국 식생활 문화의 침체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식생활 문화의 침체기가 오게 된 시기입니다. 왜냐면 발달을 할 수가 없었어. 이제 좀 높은 상위층들은 일본 식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요리들을 맛보았지만 우리 아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억압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먹고 살기 바빴던 시대예요. 음식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발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상류층 말고는 다들 힘들었던 침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식품 제조업체들이 만든 과자라든지 술, 청량음료 또는 식용유나 통조림 등의 서양 식품을 식생활에 이용하는 발달이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기를 지나서 1960년대로 넘어오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하시면 1960년대랑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해외 원조 식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정부의 혼식, 분식 장려책으로 식생활의 양식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힘들었던 시기라서 변화가 시작되어 그전처럼 이렇게 대가족 문화가 아니고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죠. 혼식이라든지 분식 장려책으로 식생활 양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의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 50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산업 발달을 이루었어요. 그 시작이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맛과 영양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식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경제가 발달하면서 소득이 증대하죠. 그럼 옛날처럼 우리가 섭취만을 위한 목적에 먹을 게 아니라 이제 맛과 영양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되겠죠. 내가 돈을 버니까 중요시하는 식생활이 크게 발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과 영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삶도 발전하고 요즘에는 특히나 혼자서 치킨 못 사 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알바만 해도 한 달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편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좀 여유로워지니까 해외 문물도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라든지 그런 음식이 약간 서구화가 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더욱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옛날의 대가족화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핵가족이라는 게 뭐야? 대가족이 아닌 우리 가족만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요즘에는 뭐야? 핵가족이 아니라 1인 가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또 옛날에는 나오지 못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어나면서 어떤 음식들이 발달했을까요? 바로 외식 산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가정식이라든지 포장 음식 같은 것들을 발달하지 않았어. 가정식이 많이 발달했지. 외식 산업이 크게 발달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이제 바빠지고 서로 밥을 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라든지 패스트푸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때 롯데리아도 생기고 햄버거도 들어오고 샌드위치 가게도 들어오고 우리 피자집도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서구화가 됐고 외식화가 됐고 소득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되면서 여성도 사회로 진출하면서 바쁜 사회가 됐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로 넘어오죠. 자, 마지막 21세기로 넘어와서 현재 세대예요. 현재 세대인데 이제 민족 음식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나라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화에 주목을 하게 되죠. 지금도 한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회도 열고 국제 대회도 열어서 한식의 위대함을 알리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2008년에 한식 세계화를 선포하였고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한식당을 설립하고 이렇게 맛보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세계화에 가속화를 시키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근데 음식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21세기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한 것들이 더욱더 정착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어때요? 21세기 초기와 엄청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다 문화시대야.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핸드폰에서 돈도 관리해야지, 음식도 시켜 먹지. 즉, 21세기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외식 문화가 발달했고, 프랜차이즈가 발달해서 가서 먹고 이랬지만, 요즘엔 집에서 다 시켜 먹잖아요. 그죠? 1인 가구가 늘어났고, 집에서 시켜 먹고, 그러면서 냉동식품의 발달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 음식이라든지 혼자서 바로 해먹을 수 있는 즉석 음식이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리법들도 발달했죠. 뭐 스비드라든지 뭐 분자 요리라든지 뭐 코스 요리라든지 요즘에는 그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또 영양적으로나 굉장히 큰 발달을 이루어낸 세계적으로 음식이 번화하고 있는 아주 좋은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맛있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국 음식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알아왔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해서 가볍게 얘기하자면, 자, 선사시대 때는 가벼운 시대예요. 채집도 하고, 목축도 하고, 사냥도 하고, 벼농사도 짓기 시작하고요. 이제 부족 국가 시대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농경 사회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과 부식이 분류된 시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발효식품이 발달됐고 고구려에서는 불고기의 원조인 맥젓이 발달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시대 때는 벼농사가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채소, 육류, 어패류 등을 부식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뭐 김치, 젓갈, 발효 조정법이 더욱더 체계화되었고요. 한국식 생활이 잡혀가는 시기였죠. 자, 이제 고려시대에 넘어와서는 뭐 권농 정책으로 인해서 공유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아까 들었죠. 또 숭불 정책으로 인해서 육류조리법이 쇠퇴하고 차나 뭐 다도가 많이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고려 후기 때는 몽고의 침입으로 다시 육류가 발달했고요. 소주 제조법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조선시대 때는 음식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한 최고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에 따라 첫반상이 나오게 됐고요. 종류에 따라 면상, 반상 등등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의례상이 많이 발달했어요. 의례상은 뭐라 그랬어요? 혼례를 치르거나 백일상, 돌상 같은 거를 의례상이라고 합니다. 제사상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식기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제 외래종, 토마토, 호박, 고추 등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먹는 본격적인 김치가 보급되기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한국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다 그리고 규합종서가 발달하였습니다. 나타났죠? 기억해주세요. 근현대 시기로 오면서 대학기 때는 커피와 홍차가 들어오게 되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는 음식에 침체기가 왔다. 그리고 또 6.25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1960년대 때에 해외에서 원조식량 들어오면서 천천히 음식이 발달되기 시작했고요. 198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음식 문화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소득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외식 산업이 발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에는 자기 나라 민족의 음식을 세계화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커져서 우리나라는 2008년대부터 세계화의 목적을 가지고 진출을 하였죠. 자, 여기까지 알아두면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스터하고 가시는 겁니다. 어려운 건 딱히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대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갔는데 우리 지금 변천 과정 하나 마스터했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 음식의 특징
한국 음식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누냐면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한 얘기들이 대부분 다 많이 나와요. 자, 한국 음식의 특징을 알려면 일단 우리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시절 음식들이 많이 발달했겠죠. 기후와 풍토가 농사에 적합하여 쌀과 같은 많은 종류의 채소, 곡류 등이 재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 국가야. 우리가 한반도라 그러죠. 한반도.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국가예요. 자,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산물도 풍부하죠. 그리고 육류, 어패류 및 채소를 이용한 조리법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남부 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저장식이 많이 발달했다 그랬죠. 위로 올라갈수록 담백하고 맛이 선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특징은 크게 8가지로 한번 대제목만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교재가 없겠지만 그냥 들으면서 잘 알아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곡물 음식이 발달했어요. 1. 곡류 음식. 자, 우리나라는 곡류 음식이 발달된 특징이 있습니다. 곡류 음식, 곡물 음식, 곡류 음식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쌀밥이나 보리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했죠. 쌀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 죽, 떡, 만두, 국수, 술도 만들 수 있고 엿도 만들 수 있죠. 엄청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발달한 특징이 있어요. 곡물 음식에 곡류 말고 곡물 음식이 발달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주식과 부식이 분리되어 있다. 계속 해온 말이죠. 주식과 부식의 구분이 명확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상적인 상차림은 주식인 밥과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한 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밥이에요. 부식은 반찬입니다. 쉽죠? 이거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부식은 채소류, 어류, 육류로 이용해서 다양한 향신료와 조미료를 통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더 올려주겠죠. 모자란 기름 같은 경우는 참기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지방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조미료, 향신료의 사용이 많다. 특징이죠. 우리나라 다양한 조미료와 향신료를 사용하죠. 고추도 향신료고 마늘도 향신료인데 이게 세계인들이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요. 마늘을 통째로 몇 개씩 구워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 그게 향신료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그게 향신료이기 때문에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기에 마늘 조금만 넣어주세요는 굉장히 큰 양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실제로 요리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간설, 파마, 깨, 후참이라고 한국 음식의 기본 양념도 배우게 될 거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조미료와 향신료가 있어서 요리하기에 좀 더 어렵긴 하지만 다채로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고추와 마늘 없이는 살 수 없죠. 그죠?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세계 어떤 나라에서 향신료를 빻아서 치킨에 뿌려먹고 막 그러겠어요. 물론 고추 바사삭도 있지, 마늘 치킨도 있지. 엄청나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향신료와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로 약식동화.
이거 좀 중요해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약식동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굉장히 간단해요.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약재를 음식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나라죠. 인삼이라든지 당귀라든지 옷이라는 것들도 뭐 옷닭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황기라든지 그런 것도 삼계탕에 넣어서 같이 끓이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하는 사상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즘에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음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이 꼭 필수라고 하죠. 봄에 만든 음식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생강, 인삼, 대추, 밤, 오미자, 구기자 같은 약재들을 많이 이용해 왔죠. 뭐 양념은 뭐 한자어 양념에서 왔는데요. 원래 우리가 양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양념. 그 원래 약념이에요. 약이에요. 약. 몸에 좋다라는 거죠. 몸에 이로운 약이 되도록 염두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들을 고기 같은 거에 발라서 더 몸에 좋게 만든다라는 뜻이 바로 양념. 옛날에는 약념이라고 했었어요. 약식동원의 세상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5번째로 저장식품이 발달했습니다. 왜 저장식품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교통이 안 되니까 남부 사람들은 오래 저장해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량 문제도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생산되는 식품을 건조시키거나 뭐 절이거나 또는 뭐 이제 장을 만들거나 또는 뭐 보관을 하면서 발효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이 발달했죠. 뭐 저장 가공식품, 간장, 된장, 젓갈, 김치 등 발효식품, 그리고 또 부각, 티각, 자반, 장아찌 등의 저장 가공식품들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일상식과 의례식이 구분되죠? 이거는 전 세계 거의 다 똑같아요. 자, 일상식은 뭐예요? 우리 평소에 먹는 밥이요. 그죠? 우리 평소에 먹는 식단, 밥, 한 끼 한 끼를 일상식이라고 해요. 의례식은 뭘까? 뭐 100일, 돌, 혼례, 회갑, 상례, 제례 등과 같은 의례 행사 때 치러지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죠? 이거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7번째, 절식과 시식, 풍습이 있습니다. 얘기했죠, 아까. 절식은 뭐라고? 절기마다 먹는 음식이에요. 절기. 봄에는 뭐 추석. 봄에는 설날이 있을 수 있고, 뭐, 5월에 단오날, 뭐, 12월에 동지, 뭐, 10월에 추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먹는 거를 절식이라고 합니다. 절기마다 먹는 거? 시식은 뭐라? 계절 음식이라고 했어요. 제철 음식, 뭐 봄에 나오는 음식들이 발달했고, 뭐가 있을까? 냉이, 뭐 그런 게 있겠죠? 여름에 나오는 음식들이 발달했고, 뭐 화채, 수박화채, 뭐 가을에 나오는 음식들도 있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절식은 설날의 떡국, 정월 대보름의 오곡밥, 묵은 나물, 추석의 송편, 동지의 팥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명절이나 절기에 해먹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석의 송편 누구나 알죠? 정월 대보름의 오곡밥 누구나 알고요. 설날의 떡국 당연히 알고요. 추석, 동지 팥죽 모르는 사람 없죠? 시식은 제철에 나는 재료인데
뭐 봄에는 진달래와 화전, 뭐 쑥국, 여름에는 육개장, 가을에는 우자, 화채와 밤단자, 겨울에는 오히려 냉면을 먹습니다. 수정과 등이 계절의 미각을 살려주었죠. 절식과 시식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여러분 식자재만 알고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차차 배울 겁니다. 봄에는 진달래 화전, 쑥국, 여름에는 육개장과 임자수탕 또는 삼계탕, 가을에는 유자 화채와 밤단자, 겨울에는 냉면 및 수정과 등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향토 음식의 발달. 선생님 이거 처음부터 얘기했죠? 왜 향토 음식이 발달했다고? 간단하죠? 향토 음식이 발달된 이유는 옛날에는 지역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만으로 생활을 해서 우리나라는 기후가 사계절이 모든 음식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음식이 다 달라요. 이래서 향토 음식이 크게 발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축복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기후와 자연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을 이용한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이 발달하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 향토 음식은 어떻게 구분할까? 도로 구분하면 돼요. 전라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음식 교류가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음식과 우리나라 음식, 우리 지역의 음식이 합쳐져서 다양한 음식들이 또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자, 북쪽 지방의 음식들은 대부분 간이 싱겁고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간이 세고 매운맛이 강하고 양념과 젓갈을 많이 사용했다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특징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 나중에 교과서를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뭐 보충학습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이 특징과 분류가 있어요. 우수성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체 과정과 특징을 넘어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알아두고 예습 복습 확실히 해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